네,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년 충청북도 문해주간 컨퍼런스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박시연 연구원입니다. 자, 이제는요,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앞으로 우리 문해교육의 방향을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꾸려봤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문해력 모두를 위한 포용인데요. 굉장히 멀리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모실 우리 연사는 국가문해교육센터의 이범수 센터장님이십니다. 우리 현재 충북 11개 시군이랑 또 문해교육 기관들 전부 다 우리 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다 받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과 연구를 해주고 있는 그 그런 기관이 국가문해교육센터인데요. 이 이범수 센터장님을 모시고 용동군과 그리고 우리 충북의 문해교육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과연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성과 및 추진 사례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해주실 국가문해교육센터 이범수 센터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마주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 이범수입니다. 제가 오늘 그 영동구는 태어나서 처음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동군을 오게 됐을 때는 연락을 받고서 이메일을 받고 기차표를 끊고서요. 기차표를 끊을 때는 모바일에 접속해서 시간대를 알고서 그러고서는 기차를 타고서요. 내려서는 지도로 여기 와인터널을 확인하고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택시를 타야 되는지, 걸어야 되는지 확인하다가 거리가 얼마 안 돼서 걸어올까 하다가 오늘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글자를 알고 나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고 그거를 본인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해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의 성과 및 추진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평생 문해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다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성인 문해교육 주간에 따라서 혹시라도 문해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봐서 국가의 문해교육이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다음이요. 오늘 저의 발표는 성인 문해교육의 추진 배경, 그 다음에 작년에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의 성과, 그리고 올해의 추진 과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기관들의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이 충청북도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다 보니까 충청북도에도 성인 문해교육의 우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앞전에 이미 소개가 됐기 때문에 충청북도 사례는 제외하고서 나머지 사례들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세요. 예, 그러면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는 읽고 쓰고 셈하는 게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건강한 삶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은 서울대학교의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미만 성인 비문해율을 0%만 낮춰도 2050년까지 치매 관리 비용이 60조 원이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것은 개인이 읽고 쓰고 셈하고 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한 삶과도 직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는 치매에 들어가는 그 건강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문해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걸 인지하고 있어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는
성인 문해교육을 통해서 초등학력과 중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령을 정비하였고요. 2014년에는 문해교육 영역이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고 하는 문자 해독 능력에서 벗어나서 기초 생활 능력까지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차를 탈 때 웹을 활용해서 표를 끊고 탈 수 있는 그런 금융문해, 건강문해, 교통문해, 정보문해까지를 포괄하는 기초 생활 능력까지 문해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였고요. 2016년에는 국가 및 시도 문해교육센터에 문해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에는 국가 문해교육센터가 설립이 되었고,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는 문해교육센터가 아직 설립이 안 되어 있지만 17개 시도 중에 14개에는 시도 문해교육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까지 계속 국가의 문해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이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문해 인구가 작년 조사에 따르면 200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읽고 쓰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성인 인구의 4.5%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초등학교 1, 2학년에 학습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비문해자는 4.5%고요. 수준 4 이상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서 문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분들은 79.8%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비문해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지금은 성인 문해 능력 조사는 2014년부터 실시해서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는 1차부터 3차까지의 성인 문해 능력 조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준 1은 비문해자를 뜻하는데요. 2014년도에는 6.4%에서 2020년도에는 4.5%로 비문해자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준 4는 문해력을 갖춘 사람을 뜻하는데요. 2014년도에 72.5%에서 2020년에 79.8%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해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비문해자 비율은 점차 축소하고 있고요. 문해자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로 따져보면 남성은 전체 남성 중에 2.7%가 수준 1에 따른 비문해자고요. 여성은 6.4%가 비문해자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보다는 평균 수명이 훨씬 길 수 있고요. 그리고 고령 여성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정 형편이나 그런 것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이 남성보다 많기 때문에 여성이 비율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성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펴봤듯이 여성의 6.4%는 수준 1에 해당하는 비문해자고요. 남성은 2.7%입니다. 그래서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비문해 비율이 높고요. 연령별로 보시면 아무래도 60대 이상 고령자 중에서는 14.2%가 수준 1에 해당하는 비문해자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월 가구 소득 및 지역별로 살펴보면 월 가구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해당하는 인구의 34.3%가 수준 1에 해당하는 비문해자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비문해 비율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 및 광역시나 중소도시보다는 농산 어촌에 거주하시는 분의 12.1%가 비문해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성보다는 여성, 연령에서는 60대 이상, 그리고 월 가구 소득이 100만 원 미만, 그리고 농산어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문해 교육이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지금 제시하는 자료는 성인 문해 교육의 잠재 수요자를 나타낸 표입니다. 이것은 2015년에 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른 건데요. 20세 이상 중학 수준 미만의 저학력 성인 인구는 517만 명입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고 있는 수치인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는 18.4%로 평균에 비해서 지금 다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울 및 6개 광역시 및 세종자치시 그리고 경기도까지만 평균 이하고요. 나머지 시도들은 전부 다 평균 이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는 좀 더 성인 문해 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청북도에서는 20세 이상 인구인 122만 604명 중에서 22만 5,613명인 18.4%가 초등 및 중학학력이 필요한 수요자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초등은 7만 2,923명, 중등은 15만 2,690명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 및 다른 6개 광역시 및 세종자치시보다 평균보다 높은 중학학력 이상의 잠재 수요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고서 성인 문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료라든지 예산에 확보하기엔 근거 자료로 활용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지금까지 성인 문해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전년도에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은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2006년도에는 14,668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서 문해교육기관은 17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지속적으로 수혜자가 증가하였고 문해교육기관도 증가하여서 2020년에는 약 69,898명, 약 7만 명에 해당하는 학습자에게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주었고요. 문해교육기관은 421개 문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수준위에 해당하는 비문해자가 200만 명이기 때문에 연간 7만 명에 해당하는 수혜자는 전체 비문해자 대비해서 3.5%에 해당하는 아주 낮은 수치로서 국가의 문해교육의 수혜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전년도에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전체 421개 교육기관에 1,757개 프로그램이 지원을 받았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 교육훈련기관에서는 26,156명의 학습자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다음이요.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단순히 한글을 알고 깨치는 것뿐만 아니고 초등학력이나 중등학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71개 기관에서 1,667명의 초등학력 인정자가 배출이 되었고요. 839명의 중등학력 인정자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초등 및 중등학력 인정자는 19,584명입니다. 다음이요. 아무래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가 필요한데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08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초등교육 교과서 및 중등교육 교과서를 2년에 걸쳐서 개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중학과정에 대한 성인 문해 교과서가 모두 개정이 되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아무래도 성인 문해 교육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이나 건강, 고령 등으로 인해서
문해교육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가정방문형 문해교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가정방문형 문해교실은 직접 문해교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년도에는 16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그 EBS와 함께 2016년부터 그 성인 문해교육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영화하기 좋은 날 3번째 편으로서 총 26편을 대상으로 해서 비문해, 성인 문해를 활성화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EBS 성인 문해교육 방송은요,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금 다시 보기가 제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이나 또는 학습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2020년에는 정보문해 교육 교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성인들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안 쓰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그런 카카오톡이라든지 키오스크 사용법, 컴퓨터 이와 같은 정보문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로서 21년도에 280개 기관에 14,000부를 정보문해 교과서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이요. 지금까지 전년도에 추진된 성인 문해교육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올해 추진된 성인 문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먼저 올해 1차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1차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은 광역 단위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시도 문해교육센터의 설립이라든지 대한민국 문해의 달 행사 지원, 그리고 문해교원에 대한 연수 및 보수 교육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문해교육센터가 설립된 지역은 2,5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렇지 않은 기관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시도 문해교육센터가 설립이 되지 않아서 1,000만 원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도 문해교육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문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의 지역 맞춤형 문해교육 특성화 사업은 16개 광역 문해교육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할모이 브랜드 구축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아래표는 현재 17개 시도에서 시도 문해교육센터가 설립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그리고 언제 설립되었는지 나타난 표로서 현재는 17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와 충청북도, 전라북도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이요. 2021년 2차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은요, 실제 문해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3개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그 다음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그 문해교육 학습자 대상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기관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에서 금융문해교육, 그리고 스마트폰 활용, 합창단과 같은 문해교육 학습자들을 위한 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9개 문해교육기관에서 이 사업을 선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 지역에서는 보은군의 흑사랑 그리고 충주시의 충주 열린학교가 이 사업을 선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형 문해교실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건강 등으로 인해서 문해교육기관에 참여하기 힘든 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총 20개 기초지자체가 올해 참여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시청, 청주시청, 충주시청 3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사업은 기관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비영리 평생교육 시설이나 약, 문해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165개 기초지자체에 42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충북에서는 6개 기초지자체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6개 기초지자체는 보은군, 영동군, 제천시,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이렇게 6곳에 해당하는 12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올해 이루어진 성인 문해교육 방송 학교 가기 좋은 날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올해 4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40분에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까지인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 등 생활 문해 교육을 즐겁게 문해 학습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이라든지 스마트폰 앱 활용, SNS 공유, 컴퓨터 시작하기 등과 같이 지금 이 성인 문해 교육 방송이 종료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수업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국가 단위에서는 지금 충청북도에서 문해주간과 같이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 문해달을 선포하고 전국 성인문해 시야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슬로건은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인데요. 2021년 9월 8일 세계 문해의 달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문해의 달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인 유튜브로 송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전국 성인 문해교육 시야전을 통해서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시야전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국가문해교육센터에서 시야전을 전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 우수한 성인문해 학습자의 시야 작품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국가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성인문해능력 조사를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3차 성인 문해능력 조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보시다시피 수준 2에 해당하는 비문해자는 4.5%인 200만 명에 해당하고 있고요. 수준 2는 4.2%로 185만 명, 수준 3은 11.4%로 500만 명, 그리고 수준 4인 문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79.8%로 3,500만 명 정도로 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비문해자 및 문해교육 대상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문해교육은 문해교과서뿐만이 아니고 문해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에 대한 질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문해교육 교원 연수 및 보수교육에 대한 개정 연구를 실시하였고 올해부터는 문해교원에 대한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문해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질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교원에 대한 개정 연구를 통해서 초등 및 중등 교원에 대한 시수가 기존에는 52시간과 24시간으로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52시간으로 모두 통일시키는 개정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게 올해부터 적용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문해교원에 대한 소식지를 연간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지의 이름은 글자꽃인데요. 이 글자꽃은 문해교육에 대한 정책 사업, 그리고 현장 동향 및 우수 사례, 그리고 각종 사례를 담은 뉴스레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는 문해교육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여러분께서 참여해서 클릭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지금까지 21년의 그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추진 경과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우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먼저 수원 제일평생학교에 대한 민간학교에 대한 사례입니다. 수원 제일평생학교에서는 문해교육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동아리 및 진로 상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동아리는 합창단이라든지 동화구연, 한문, 컴퓨터, 영어, 글쓰기, 받아쓰기, 스마트폰 활용 등 주 1회에 2시간씩 활발하게 기존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성인 학습자들은 좀 더 자신감을 찾고 사회 참여에 대한 자극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인 문해교육 이수 이후에 학습자 상담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향후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진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을 한다든지 검정고시를 본다든지 요양보호사나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은 시군구에서 이루어지는 논산시청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청은 문해교육의 브랜드를 선도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브랜드명은 잘 아시다시피 한글대학입니다. 이 한글대학을 통해서 가정방문형 한글 교실의 슬로건은 나도 함께해요 논산시 한글대학, 그리고 주민 참여형 소식지인 한마음 글마실이라는 소식지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으며 시와 작품집을 직접 도서출판과 협약을 해서 발간해서 누구나 그 시중에서 논산시청에서 발간한 시화집을 구매할 수 있게 마련하였습니다. 그 시화집은 내 이름 쓸 수 있다인데요. 이것은 16년부터 19년 사이에 시화 작품집을 엄선해서 그 제작한 것입니다. 또한 한글대학 유튜브인 논산할매를 운영해서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아무래도 그 학습자들이 이렇게 정보기기나 이렇게 유튜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은 시군구 사례 두 번째로서 강릉시청입니다. 강릉시청에서는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을 위해서 교사들의 동아리인 반딧불이 문해교사회에서 다양한 워크북 및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인 문해 학습자들은 단순히 교재만 보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만든 다양한 워크북과 교재를 활용해서 좀 더 재미있게 학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마지막으로 광주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광주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비문해자, 그들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앞글자인 비그풀을 따서 비그풀이라는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비그풀은 무료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문해학습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 초등과정이나 중등과정에 대한 그 영상도 같이 연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학습자들은 이 앱을 통해서 문해학습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예, 그 성인 문해교육은 그 한글을 읽고 깨우치는 게 아니고 실제는 자신을 찾아가는 글자를 통한 희망의 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문해교육을 통해서 좀 더 잃어버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전국 그 우수 그 문해교육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우리 타 도시의 그런 우수한 사례들을 같이 다시 공유하고 논의를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끌어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로는 국립특수연구원의 조현길 교육연구사님을 모실 텐데 우리 현재 충청북도의 많은 학습 도시들이 실제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에 관심이 많고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이 행사가 진행이 되는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방송사랑 같이 연계를 해서 TV로 방송이 송출이 돼요. 이 사업 이름이 TV 안방 학습 청춘 영동 홈런 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과연 우리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장애인 평생 교육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이해를 통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 어떤 자리인지 정확하게 잘 몰랐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충북 영동에 온다고 해서 영동을 좀 찾아봤더니 포도와 와인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좀 잠을 설쳤는데 옷을 뭘 입고 가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와인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와인에 맞춰서 넥타이로 이제 레드 와인과 그 다음에 흰 와이셔츠에 화이트 와인과 그 다음에 자켓에 로제 와인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이해인데요. 사실은 법령하고 정책들은 굉장히 재미가 없는 주제고 발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법령과 정책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리라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것까지는 원하지는 않고요. 장애인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왔습니다. 사실 좀 전에 뭐 이범수 센터장님께서 이제 문해교육센터에 관련돼가지고 문해교육을 설명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아는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되고요. 장애인 평생교육이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단 방법들이 조금 다르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집에 혹시 손잡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왼쪽에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집도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바처럼 되어 있는 게 있죠. 어느 것이 문을 열기가 쉬운가요? 오른쪽이요? 제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에서 화분을 들고 이제 뭐 문을 열려고 하는데 동그란 손잡이가 있어서 화분을 다시 내려놓고 문을 열고 화분을 들고 들어갑니다. 반면에 지금 이제 사는 아파트에서는 저는 이렇게 오른쪽처럼 되어 있으니까 화분을 들고도 팔꿈치로 눌러서 열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오른쪽이 더 편하시죠? 사실은. 이것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지체장애인들이 문을 열기가 불편합니다. 우리 손의 움직임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께서 오른쪽 손잡이를 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새로 지은 집들과 건축물에서는 전부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서울의 이제 지하철역인데요. 스크린도어 아시죠? 스크린도어가 있는데요. 이 스크린도어는 왜 생겼을까요? 스크린도어가 왜 생겼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고 예방. 누구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생겼을까요? 시각장애인이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 서울에 있는 지하철이나 지금 경전철이나 전철역이 가는 곳은 예전에 왼쪽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이 사이로 틈새로 떨어져서 사망 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쪽에서는 이게 너무 위험하다. 뭔가의 생각들을 의견을 내서 결국에 지금은 스크린 도어가 됐죠. 스크린 도어가 되니까 어때요? 우리 모두가 편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스크린 도어 때문에 다치거나 안전한 것에 더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를 개발을 하고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는 굉장히 장애인에 대해서 제도와 환경이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더 그렇죠. 저희 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죠. 제가 예전에 프랑스를 갔었는데 프랑스 이제 그 지하철이죠. 튜브인가 그게 거기는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돼 있는지.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 특수 학교 지금 일반 초중고 고등학교도 있지만 특수 학교를 짓는데 보통 한 400억 가까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예산으로. 그 정도의 잘 지은 특수 학교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제가 미국을 가거나 호주를 가서 봤는데도 우리나라만큼 잘 지어놓은 특수 학교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제 발전을 엄청나게 했고 복지에 대한 신경도 점차 나아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 선진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지하철 했는데 혹시 서울에 출장 가시거나 서울에 볼 일 있어 가시면서 지하철을 타실 때 혹시 서울역에서 딱 내리면은 4호선, 1호선 있죠? 4호선, 1호선, 1호선에 가서 지하철역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는 열차가 있고요. 분리돼 가지고 양쪽 옆으로 돼서 돼 있는 그 지하철 탑승구가 따로 있죠. 근데 거기 가서 상행선 열차가 들어오는 벨소리와 하행선 내려오는 열차의 벨소리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당고개행 열차가 들어옵니다. 하면은 따르르르르르 이렇게 울립니다. 서울로 가는 상해에서도 올라가는 거죠. 반면에 오이도로 가는 열차가 들어옵니다. 했을 경우에는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다릅니다. 왜냐? 그 가운데 섬에서 시각장애인이 내가 지금 열차가 상행선이 오는지 하행선이 오는지 모르잖아요.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하면은 그 열차 그냥 타면은 오이도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촘촘하게 이런 제도들을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평생교육과 일반 평생교육과 다르지 않다. 다만 장애인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생애 주기별,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는 건 장애 유형, 장애 정도를 고려한다는 게 일반 평생교육과 다릅니다. 장애 유형에는 뭐가 있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많죠. 그리고 발달장애라고 있죠. 발달장애 이렇게 있습니다. 그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주장애 쪽은 지적장애, 그 다음에 자폐성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 다음에 지체장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감각적인 장애는 청각과 시각 쪽에는 감각장애라고 부르고요. 지적장애와 지금 자폐성장애들은 발달장애라고 부릅니다. 약간의 어떤 지적 수준 이런 그런 척도가 있는데요. 조금 방식들은 다르게 유형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 정도라고 하는 것은 장애의 심한 정도입니다. 장애의 심한 정도. 예전에는 이제 등급으로 이렇게 1등급 1급 2급 이렇게 했지만 요즘 좀 바뀌었죠 제도가.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공되는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모든 교육 활동이라고 장애인 평생 교육을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장애인 평생 교육 기관은 뭡니까? 장애인 평생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죠. 말 그대로 법령에 따라 등록 인가된 시설 법인 단체로서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장애인 평생 교육 기관을 운영하시거나 종사하거나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 아까 제가 지금 강의 나오기 전에 얘기했던 분 계시네요. 장애인 복지관, 예, 장애인 복지관도 해당되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다녀보니까 평생학습관에서도 문해교육을 하는데 그 중에 장애인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반 문해교육에 그냥 포함돼서 이 장애인 분이 같이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좀 뒤편에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예, 저희가 2020년에 현황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기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기관 수는 1,300여 개 정도 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도 있고요. 얘기했듯이 일반 평생교육 기관에서도 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복지관 같은 데서 많이 하고요. 그다음 특수교육기관이라고 특수학교가 여기에 아마 해당될 겁니다. 프로그램 수는 한 2만 개 정도 되고요. 지금 학습자 수는 저희가 한 7만 5천 명. 예. 그다음에 교강사 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장애 유형, 이 어떤 유형이 가장 학습자가 많은가 봤더니 지적장애가 제일 많습니다. 예. 지적장애가 많고 그 다음에는 지체장애가 많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가 있고요.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게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죠. 그 두 개를 합하면 아마 한 4만 명 정도 되죠.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예. 다음 페이지 바로 또 넘겨주십시오. 예. 그렇다면은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은 게 이겁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 예. 내가 이 사회 구성원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뭐가 있을까요? 문해교육도 있고요. 일상생활 기술도 있고요.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요. 예. 뭐 다른 프로그램도 많겠죠.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도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한 31.5%고요. 그 외의 것들이 이렇게 차지합니다. 아마 일반 교육에서 조사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그 통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은 이유와 장애인이 참여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처음에 영상을 보였듯이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예.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법령. 도대체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된 법령들은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헌법에 가장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능력은 이제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관계없이 그들이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 범위는 좀 전에 얘기를 했듯이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예.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예. 다음, 제가 헌법 31조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기본법입니다. 이제 평생교육은 이제 교육부의 소속 법령이니까 교육기본법은 제3조 보시면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데 이게 학습권입니다. 학습권. 예. 학습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일반에서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죠. 그죠? 예. 의무교육인데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 쪽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어디까지가 의무교육일까요? 예? 평생 의무교육이면 뭐 전국에 있는 240만 장애인 모두 다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유치원도 의무교육입니다. 저희. 예, 장애를 가진 유아도 의무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가 됐는데 안 받으면은 뭐죠? 벌금을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돼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더 나아가서 고등교육 쪽에서는 지금은 아직까지 의무교육은 아니고 이제 원하는 대로 가서 대학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학습권에 대한 보장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법 4조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면 신체적 조건, 신체적 조건이라는 거에 지체장애도 있고 시각, 청각, 어떤 발달장애까지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교육의 기회를 차별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4조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상받는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평생교육법 말고 헌법, 교육기본법 이렇게 봤는데요. 최근에 2016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이게 크게 좀 많이 바뀌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에 내려가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있었어요, 원래. 예.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를 관리하는 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안에 장애인 평생교육이 들어있던 거를 그대로 빼서 일단은 평생교육법 안에 넣고요. 다시 이 평생교육법을 넣으면서 좀 더 저변 확대와 그 다음에 시설이든 환경이든 좀 변화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라고 설립이 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요. 예. 그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6년에 바뀐 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법적 제도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걸 설명하지 않게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쪽, 13쪽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예, 맞습니다. 2번. 예. 이제 국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라고 저희 원에 설치되어 있고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국립특수교육원을 소개해드리면은 교육부에 있는 소속기관입니다. 바로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초, 중, 고등학교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다 하고 거기에도 지금 센터까지 소속돼 있어가지고 평생교육도 함께 합니다. 그 센터에 있는 저희 직원은 10명입니다. 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비하면은 너무나 작죠. 예.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센터를 설치해서 이 센터에서 저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들고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하고요. 이제 곧 문해교육 교육 과정을 교육부에서 고시를 했으니까 교과서도 만들고 이게 다양한 이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법령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명시하여 장애인 학습자 인권보호의 평생교육 기관 의무 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인권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교육 관련해가지고 저희 원에서도 뭐 연수를 운영하지만은 저희 원에서 뭐 전국 단위에서 다 인권교육을 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다른 뭐 온라인에서 장애인 관련 인권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거 참고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16, 17쪽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016년에 평생교육법이 바뀌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새로운 장애인 평생교육 법률안 발의, 이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생소하시죠? 예. 이제 평생교육법 안에 있던 장애인 평생교육을 교육부가 아니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거를 빼서 별도로 지금 법을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큰 그거죠. 그래서 이 법이 지금 교육이라고 국회 교육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데요. 상정되고 나면은 뭐 그다음에 법사위와 본회의와 뭐 이렇게 국회 법 절차가 있습니다. 아직 그냥 교육위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법에 담고 있는 내용은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으로 저희가 이제 법인으로 설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에 따라서 시도장애인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고요. 그에 따라서 시군구 장애인 평생학습관, 지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처럼 그 시스템을 장애인도 관련해서도 그 조직과 기구들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큰 법인데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냥 평생교육법에 두고 하지 뭐 또 빼서 별도로 만드느냐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지금 저희 이제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국가의 기관이다 보니까 확장하기가 힘드니 이거를 진흥원을 만들어서 좀 더 확장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넓게 사업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장애 당사자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뭐 이걸 또 빼서 뭘 한다는 게 또 분리적인 입장이잖아요. 제가 똑같다고 같습니다 했는데 이걸 또 법을 장애인과 관련된 걸 또 빼버리면은 또 그렇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걸 법인으로 설립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있는 여기 충북에도 충북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을 해야 되고요. 영동에는 영동군 장애인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 법이 내년 대선 때문에 일정이 될런지 안 될런지 관련해서 저희가 뭐 연구도 하고 뭐 그렇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들은 국회에서 아마 결정을 할 겁니다. 저희 정부에서 결정을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여당 야당 모두 의원들이 한 48명이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법의 발의 취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참가율이 제가 아까 전에 지금 학습자 수가 7만 명이잖아요. 근데 전국에 있는 장애인은 250만 가까이 되죠, 사실은. 이게 이제 참가율이 늘지가 않는 거죠. 규모가 이제 너무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참가율하고 이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와서 좀 또 많은 것들을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의 법은 끝났고 정책에 말씀드린데요.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차 소외계층 실질적 평생학습 계획 때 저희가 지금 2018년부터 이제 내년까지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이라고 따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이 정책이 종료되고 새롭게 5개년 계획을 새로 세울 겁니다. 아마 내년까지 끝나면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크게는 4개 4대 과제가 있어요. 친화적인 평생학습 환경 구축. 여기 이제 가장 큰 덩어리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조성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장애인 문해교육 증진 및 학력 인정 체제 구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강화가 있는데요. 여기는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및 관계기관 전문성 강화. 지금 일반 평생교육,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그 전문 인력들에 대한 연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적 관리 및 정보 제공. 저희 이제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 보면은 따로 평생교육 관련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평생 배움 세상이라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어디 치시면 평생 배움 세상 치시면은 평생 배움 세상 장애인 평생 교육과 관련된 사이트가 열립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콘텐츠도 있고요, 네,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장애인이 뭔가를 학습을 배우고 싶다 하면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평생 배움 세상에 가셔가지고 다운받아 쓰시거나 그거를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보셔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과제 1과제에서 중요한 게 평생학습 도시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일반 평생교육에서도 평생학습 도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0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은 예산을 기재부에 가서 기획재정부에 가서 우리 이 사업할 테니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너네 사업 말고도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니 원격이니 지금 코로나니 난리가 나서 너네 예산 못해. 안 돼. 그냥 기재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주지 않으면은 못해요.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법인으로 되면 또 달라요. 법인은 이제 출연금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꼭 기재부에서 돈을 받아서 국회에 보고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019년에 이제 예산을 받기 위해서 2020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국민참여예산이라고 있어요. 국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장애인 부모님들이 여기에 막 기재부에 두드려서 국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15억을 받았어요. 15억을 받아서 한 지자체당 3억씩 해가지고 내려 보냈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으로. 그럼 저희가 이제 3억을 내려 보내면은 지자체가 다시 대응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대1 대응 투자를 해서 지자체가 또 3억을 합니다. 6억을 가지고 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됐죠. 6억, 영동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6억 1년 내에 쓰실 수 있을까요? 저기 우리 아까 팀장님 저한테 명함 안 주셨던데. 어렵더라고요. 또 하나는 받자마자 저희가 코로나가 터져서 모이지를 못해요. 이 장애인분들은 또 그거 있잖아요. 질환에 이제 취약한 부분도 있고 조금은 걱정도 되고 이래서 좀 돈 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올해로 다시 쓰고 남은 돈들은 올해까지 쓰세요라고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국민참여 예산을 저희가 이제 15억을 받아 쓰고 다시 21년에 새로운 지자체를 15개를 공모를 통해서 15억을 했죠. 15억에 15개를 선정하면 이제 한 지자체당 1억씩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오기 전에 영동에 온다고 해서 봤더니 영동이 없더라고요. 왜 이 사업에 신청을 안 하셨는지. 내년에 할 겁니까? 그래요? 내년에 신청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신청을 한번 하면은 보통 그렇잖아요. 올해 1억 주고, 지자체에서 1억 주고, 2억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산을 가지고 이제 지자체에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죠. 문해교육도 하고, 한글 교육도 하고, 이런 교육들을 장애인들에게 다 다양하게 합니다. 근데 내년에 예산이 없어요, 혹시? 없어져요. 그러면 올해 받았는데 왜 내년에 안 줘?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2021년도에 공모된 지자체는 아직까지 결정은 아니더라도 한 3년간은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매년 3년까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되게 이게 쓰기가 힘들어가 봅니다. 아무래도 모이고 하고 그 다음에 원격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요. 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가지고 어떤 지자체는 이제 노인정 동사무소 아니죠. 지금 센터, 주민자치센터 막 이런 데를 통해 속속이 막 하는데 잘 안 보이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요리를 만드는 걸로 장애를 가지신 분과 가족이 함께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제공해주고 온라인으로 우리 백종원 뭐 그런 프로그램처럼 온라인으로 요리를 어떻게 하고 다음 합시다 이렇게도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 구축이라고 했죠. 이렇게 저희 국가장애인 평생 배움 세상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홈페이지 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어디서 어떻게 내가 뭘 받아야 돼? 이렇게 내가 뭘 배우고 해야 돼? 그 장애인을 가리키는 교강사들도 그렇고 종사자들도 뭘 해야 돼?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야 되냐라고 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하나를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사실 2016년에 법이 바뀌고 18년, 19년에 저희가 이렇게 설치가 돼서 아직까지 조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3쪽 이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24페이지라고 나오진 않죠?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19년에 기초문해, 20년에 학력 보완, 그죠? 직업 능력 향상, 이렇게 운영 매뉴얼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콘텐츠도 이제 차츰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요것도 이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강화 잠깐만요. 제가 보고 있는 거.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인데요. 장애인 문해교육 증진 및 학력 인정 체제 구축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게 문해교육이죠. 문해교육인데요. 지금 문해교육센터장님 계시듯이 일반 평생교육에서 성인들이 초등학교를 배우고 이제 중학교를 이제 이수하면 학력을 이제 인정받잖아요. 장애인들도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시각장애인이 뭘 배우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점자를 제공해 주든지, 그죠? 교재를 점자로 제공해 주든지, 또 하나는 파일을 제공하면은 컴퓨터에 놓고 소리로 들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옆에 수어를 지원해 주든지, 속기사가 모니터를 통해 속기를 제공해 주든지,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가장 많은 학습자 수인 발달장애,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분들은 우리 일반하고 배우기가 쉽지가 않죠. 좀 전에 이제 영동군에 이제 복지관에 계신 분도 그랬는데 한글을 익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장애인 문해교육 교육 과정을 저희가 만드는데요. 2020년 12월 30일로 교육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장애인이 아니고 초등, 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 과정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고시를 했어요. 이제 뭔가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을 일단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에 따라서 교과서를 만들 겁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도 넘겨주십시오.
그다음 페이지도 넘겨주십시오. 예,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나왔네요. 예, 제가 그 설명을 드렸던 문해교육 기본교육과정이라고 있어요. 문해교육 기본교육과정이 이제 고시가 됐는데 이 기본교육과정이란 게 뭘까요? 여기 나와 있죠. 초등, 중학 문해교육 과정에 접근하기 어려운 만 18세 이상의 저학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에서 우리 일반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죠. 예. 저희 아이도 중학생인데요. 중학교 수학 문제를 보니까 저도 못 풀 수 있어요. 시간이 다 돼가요? 마무리요? 예. 그래서 그 초중고 아이들도 기본교육과정이라고 있어요. 이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본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기본교육과정이 고시가 됐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올해 지금 저희가 이 기본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만듭니다. 교과서를 만들면은 그 교과서를 가지고 문해교육을, 장애인 문해교육을 실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교육과정이 나와 있으면 그거를 가르칠 누가 필요합니까? 선생님이 필요하죠. 그 선생님을 양성할 연수를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예. 시작하고 내년부터 좀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문해교육 기본교육과정에 저희가 연수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있죠. 일반 평생교육에 신청 자격하고 같습니다. 예. 그거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 돼갑니다. 제가 이거 광음파라고 했는데요. 광음파는 뭐냐면은, 광이 뭡니까? 뭐, 이 화투에 뭐, 38, 뭐, 광, 뭐, 이런 광 아니고요. 광은 뭐냐면은, 빛입니다. 빛. 그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음은 뭡니까? 그러면? 소리죠. 예. 파는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에너지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집에 갔는데, 저희 아들이 중간고사 얘기하는 시험을 못 봤어요. 예, 못 봐서 가만히 있을 거야. 뭐, 보든 잘 보든. 아니면은 와이프가 집에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퇴근을 해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내가 온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설거지하면서 왔어? 이러고 말죠. 그러면 뭐가 빠졌어요? 광도 빠지고 파도 빠졌죠. 그런데 아들이나 뭐 저희 와이프가 와서 나를 바라보고 오늘 당신 참 고생했네. 네, 화이팅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에게 이 광음파를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학습자든 누구든 그 사람들에게 눈을 바라보고 다정한 목소리로 에너지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변할 거예요. 예. 가장 먼저 가족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그렇겠죠. 이상해 왜 이래 뭐 이렇게 낯설어 할 수 있지만 좀 지나면은 굉장히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영상 틀어주십시오. 그때 동현이 나이가 영화 블라인드입니다. 그럼 수아 누나 영화 블라인드. 그때 같이 김하늘 주연, 하는 거야? 박보검 데뷔작, 유승호 주연. 예, 나오죠. 잘 보십시오. 좀 이따 잘 보세요. 곧 제가 나옵니다. 제가 나와요, 여기에. 잘 보세요. 나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경찰인데요. 접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예, 영상 꺼주십시오. 예, 저는 국립특수교육원의 교육연구사이자 영화 블라인드에 특별 출연했던 배우 조영길입니다. 마지막. 가장 가치 있는 평생교육은 바로 장애인 평생교육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 배우로서 자랑하고 싶으셔서 지금까지 강의하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진짜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각각 한 질문씩 받으면서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저 질문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질문 있습니다. 네, 이럴 줄 알고 제가 사전 질문을 하나 받아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국가문해교육센터장님에게 들어온 질문인데요. 사실 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리고 국가문화센터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뭐 교재 같은 것들도 활용을 잘 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장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실제 활용 사례가 조금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해요. 현장에서는 교재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역 그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 성인 문해 학습자분들은 그 학년기 학생들하고는 많이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글자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파라든지 그리고 사례도 초등이나 중등 교과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구성해야 되는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 문해교육 현장 자체가 중소도시도 있고 대도시도 있고 농산어촌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영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교재를 개발할 때 현장에 계신 그 자문 선생님들을 모두 참여해서 이렇게 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약간 안 맞을 수도 있고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국가문해교육센터에서는 최대한 그 교재를 개발하고서도 현장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개정 작업을 모두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충분하지도 않고 일부에서는 이 사례 너무나 적합하지 않은데 좀 쉬운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그 의견을 주시면 다음번 개정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좀 더 다양한 사례를 넣고 해서 좀 더 대도시나 중소도시 농산어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교재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 아쉬워서 그러는데 여기 지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를 받고 있는 우리 충북의 문해교육 기관 두 기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학교랑 저기 우리 본흑사랑 나와 계시는데요. 혹시 질문사항 없으실까요? 네, 우리 박옥기 선생님 혹시 감상이나 아니면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오늘 만나 뵌 김에 한번 저희가 원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나오는 교재는 거의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활용을 못하는 게 그 EBS에서 제작하는 그 문해학이 공부하기 좋은 날 그리고 영어하고 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그런 장비도 잘 있지도 않거니와 그 어머님들이 그 시간대 조금 그러니까 15분 정도인데 그걸 조금 뭐 빠르게 해서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시청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알려줘도 잘 못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구평원에서 고려를 해줘서 오히려 그 어르신들이 시청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영상 제작을 해서 농촌 지역에 보내준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배려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실시간 송출이 아니고 그 이후에 아마 다시 보기 영상으로는 국가문해교육센터에서 그 제공을 영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환경이 아무래도 좀 그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영상이 그 탑재되어서 제공되지 않으면 그걸 활용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광역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그 각 기관의 태블릿 PC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일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요. 그리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그 한국교직원 공제와 이게 그 후원을 통해서 올해는 1억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제공받아서 거기에 기회가 된다면 교과서 같은 거를 탑재하고 그렇게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영상을 통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 초등과정인 그 소망의 나무와 소망의 나무 교과서에 관련된 거를 지금 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오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조금 인터넷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약간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인지 못하는 건 아니고 인지해서 좀 더 불편한 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 혹은 장애인 문해교육 혹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아, 네, 우리 김원수 교장 선생님. 괴산군에서 왔습니다. 저희 문해 현장에서 찾아가는 문해를 하다 보면 지역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요청을 하세요. 특히 본인이 하지 않으시고 부모님들이 하시거든요. 어머님이 50이 넘은 딸이 나 가면 혼자는 살아야 되니까 글이라도 배웠으면 좋겠고 글을 배워서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로 오세요. 그러면 문해 현장에서는 해드려야죠. 방문을 해서 그런 학습을 이루어지게 저희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문해교육 안에서도 장애인 분이어도 문해교육을 원하시면 저희는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시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문해교육하고 학습자하고 다르게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는 장애인분들과의 어떤 그런 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오는 교육을 계속 했을 때 어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들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까 교육 방침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애인분들을 위한 문해교육 교사를 양성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과 그렇게 양성하시는 분들이 다르실 것 같아. 이제 맡은 주관하는 곳이 장애인 평생교육이 없는 곳에서는 해당이 또 안 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고도 현장에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는 장애인 분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이 있으신데 어르신들도 나중에 장애를 가지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안 들린다, 안 보인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부분에선 장애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 가서 신청을 이제 왔을 때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평생학습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죠. 이 장애 특성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고 내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에 이제 이런 교육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문해교육 교육 과정을 만들고 교과서를 만들게 되잖아요. 만들고 나면은 이게 이제 작년부터 만들어져서 올해 첫 문해교육 교광사를 양성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좀 더 확대가 되겠죠. 그럴 때에 신청을 하시면은 그 신청 자격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평생 배운 세상이나 이런 곳에 올려놓게 되면은 그거를 들어와서 듣고 이제 장애 특성에 대한 것, 장애 인권에 대한 것, 장애인에 대한 교수 학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콘텐츠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서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무료로 보게 되면은 이해를 하고 특성을 이해하고 가서 이분은 이렇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지금 노인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안 보이고 안 들리시잖아요. 그분들도 장애로 이제 판정을 받으면 장애로 판정을 받을 수 있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시각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점자를 익히지를 못하잖아요. 될 수 있는 한 음성으로만이 얘기들을 제공하고 해야 되는 거고,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수어를 또 못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크게
뭐 어떻게 그렇게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 저희가 초중고의 장애인들하고 좀 다른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개발되면 지금 현장에서 장애인분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문해 교사들한테 지원이 되나요? 저희가 아마 해당 파일로 아마 만들 거예요. 일단 파일로 만들어서 아마 파일로 제공하는 걸로 교과서를 일단은 기본. 그래서 어디 홈페이지에 있으면은 다운받아 가지고 그 교과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아니면은 이게 이제 출판권을 이제 주게 되는 교과서의 어느 출판사에 출판을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파일로 안 나올 수가 있죠. 그럼 그건 이제 교재를 사야 되는 경우인데 지금까지는 일단 파일로 제공하는 걸로 지금 거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운받으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학습 부분만 출력해서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답변을 들어봤더니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원이랑 그리고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이랑의 그런 긴밀한 협력이 없으면은 지금 분리가 될 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함께 협력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요? 원래 처음에 얘기했듯이 장애인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은 저는 뭐 제 입장에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 있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큰 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된 그 교강사도 사실은 신청 자격이나 연수나 이런 것들도 다 국가 일반 평생교육에서 한 틀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를 때마다 저희가 그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하고도 자주 협력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문해교육을 받고 있거나 일반 평생교육을 받는 그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그 조영길 연구사님이 얘기했다시피 그 장애인에 대한 초등과정에 대한 기본과정에 대한 그 과정이 고시되고 하는 걸 국가문해교육센터도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서로 교류를 해서 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느끼기에 좀 더 그런 교류 및 협력 및 그런 게 협업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좀 더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오늘 여기서 이제 컨퍼런스를 마칠 텐데 오늘 그 주제 발표 한 가지, 두 가지 전부 다 굉장히 저희 충북이나 영동의 그런 문해교육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학습도시의 방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두 분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충북 그리고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문해 교육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홈런 TV를 통해서 그 지역 소외계층에게 직접 그 안방에서 TV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충북 방송과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충청북도의 문해 교육 그리고 평생학습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로써 2021년 문해 주간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